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사무관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장님이 이제 대표자가 이렇게 관리사무소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이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곳이 바로 제 3장의 사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 관리사무소 관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 3장 사무관리. 이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닙니다. 좀 편한 곳은 아니고요. 이 실무 범주에 있어서 사실은 이 사무, 특히 이제 문서 쪽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저 인사, 노무, 이쪽은 사실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관련된 법률 규정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론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잘 잡히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4-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걸 다 맞추기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곳이다. 그래서 4-5문제가 나오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2-3문제. 그러니까 이게 반 정도를 맞추는 것을 전략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래서 좀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범주에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나 보니까, 이제 우선 이제 문서를 이제 수발하죠. 문서 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를 주고받고 보존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문서 관리에서는 이 문서의 보존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크게. 그래서 요 문서 관리적인 측면은 그래도 이 4-5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게 충분히 이제 접근할 부분인데, 접근할 수 있는데, 다음 이제 여기부터죠. 이제 직원들 관리해야 되죠. 인사 관리. 인사 관리가 뭐예요?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 왜 근무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근무하는 게. 근데 이렇게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가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인 만족감을 줄 거냐. 바꿔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해주면 열심히 일할 거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뭐 여쭤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월급 많이 주면 일한다. 일 잘하겠다. 즐겁게 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인사관리는 이제 일단은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인사관리의 전반적인 이론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 이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거 맞추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요. 이제 직원들 신상 필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못하면 벌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무 성적을 평가해 봐야 되죠. 그럼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 현대적인 방법, 이렇게 이제 많은 방법이 있어요. 과거의 서열법에서부터 뭐 목표 관리법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범주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목표 관리법은 어떻게 하는 거고, 특징이 뭐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범주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제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출제가 되면은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한 5년, 10년 걸려서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조직구조론 책, 두꺼운 책을 뭐 한 6-7개월 걸려서 한번 읽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고득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60점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감히 이제 스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범주도 나올 수 있고 실제 시험에서 나온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관리법의 특징이 또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에서 이론이지만 이 인사관리를 왜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인 만족감. 그래서 인간적인 만족감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돈입니다. 임금, 휴가, 뭐 해고, 이런 것들이 인사관리 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만족감 주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은 법으로 보장을 합니다. 이제 법으로 이렇게 보장하는 것들, 이걸 이제 노무 관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로하면서 근로 업무죠, 그죠? 하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 그래서 이 노무 관리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다룬 법령에서부터 이제 많은 법령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을 다룬 것이 근로와 관련된 기준이 되는 법, 그래서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이 꼭 나오고, 나오면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근로기준법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 근로기준 법령도 이 조항이 꽤 많아요. 거의 100여 개 가까운 조문이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만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임금휴가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좀 집중도 있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슬슬 이제 범위가 막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무관리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를 공부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면 맞추고 여기에서 문제가 구성이 되면 틀리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 맞추려고 하다가는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기가 좀 난이도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죠. 뭐 우리가 이제 이 노무 관련되는 법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도 있지만 최저임금법, 여러분들 경비근로 또 미화근로 하시는 분들 이 최저임금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근퇴보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남녀는 고용에 있어서 평등하죠. 또 가정이 양립되어야 되죠. 남녀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이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선 이제 노무관리와 관련되는 큰 법률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디에서 또 출제가 될지 잘 몰라요. 이 법령 자체도 애매하고요. 또 범위도 많고요. 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출제됐던 거 올해 여기 출제됐으면 다음엔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타겟팅 하는 작업을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를 배웠다. 뭐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올해 개정된 것 위주로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 맞추고, 대신 꼭 맞추셔야 될 때, 뭐 예를 들면 입자대표나 관리규약, 이 제한된 법률 안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놓치시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노무관리가 돼 있고, 또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련해서 또, 관련되는 부분이 보험관리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산재보험 해당이 되잖아요. 산재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요즘 이제 모든 사업장에 다 해당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산재가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만족감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산재. 또 고용보험도 있죠. 뿐만 아니고 건강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4대 보험을 우리는 이제 4대 사회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의무적 가입. 그 중에 이제 산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반드시 나오고 또 나머지 정도에서도 한 문제가 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 4-5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의치가 않아요. 이 산재 부분 한 문제도 법률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뿐만이 아니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이러한 내용들,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문제를 접근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여기에서 이제 두세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가장 쉬운 쪽이 문서관리,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임금휴가 해고. 요게 이제 가장 쉬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무조건 다 드립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고용보험 보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고용보험의 수급권과 관련해서 구직급여가 얼마고 일수가 어떻게 되고 뭐 건강보험료 또 여기에는 또 각종 여기 그 뭐 요양급여부터 쭉 나오고 국민연금의 종류 뭐 많은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출제되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은 이 효율성을 좀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교재에는 이제 다 실려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적으로,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미리, 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사무관리가 뭐고,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데 접근하기가 이래서 힘들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텐데요. 75페이지 보시면, 이 사무관리가 뭐 문서관리나 뭐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76페이지에 제 2절에 문서관리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문서관리는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보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 이제 관리사무소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문서를 이제 편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서를 잘 정리해 두셔야 이제 나중에 그 문서 어디 갔지? 그러면 이제 헤매질 않아요. 그 무슨 철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철해 놓으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나중에 모르고 있다 다른 데 가면 어디서 뚝 튀어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 관리가 잘 못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단 문서를 보존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를 잘 해서 보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류와 관련해서 문서를 그럼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뭐냐. 거기 이제 76, 77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의 원칙, 뭐 일관성의 원칙, 점진의 원칙, 상호 배제 원칙, 병치 원칙. 종합의 원칙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유형끼리 묶죠. 일관성의 원칙은 한 번 여기 묶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묶어야지. 거기서 묶다가 어느 날은 저쪽 가서 묶다 그러면 또 못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점진의 원칙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상호 배제의 원칙은 문서를 분류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가 요 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분류를 했으면 그냥 이렇게 일관성이 가야 되는데, 요걸 요 밑에 집어 넣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속이 돼버리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애매하지 않게 분류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배제하라는 거죠. 병치 원칙도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1원짜리와 1억짜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대등하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문서를 분류를 해라라는 것이 병치 원칙이죠.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초창기 때 아주 뭐 2회인가요? 뭐 이때 한번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잘 나오질 않죠.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77페이지에 보시면 문서에 보관해서 주택 법령에서 보관하라고 하는 거, 관리규약, 관리처 보관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입사대표의 회의록도 입사대표회에서 작성을 하지만 보관 관리처 하라 그러죠. 그래서 문서의 보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나온 것처럼 법에서 보관하라고 하는 문서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관련 77페이지 하단에 보존 기간.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이 법률에서 보니까 5년간 보존해라. 이 법률에서 보니까 3년간 보존해라. 이 법률에서 보니까 2년간 보존해놔라고 그리고 법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아주 좋죠. 주관식계까지. 그래 이제 잘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년짜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5년짜리.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우선 이제 관리비 사용료. 우리 이제 회계 관리를 공부를 하시면 관리비와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입주자와 사용자가 다르듯이 관리비와 사용료는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관리비 등이라고 하는데 주택법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거 주택법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있어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서류, 이것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5년간 보관해라 라고 그래요.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를 5년간 보존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중간정산 사유를 보면 이제 우리 역사는 5년간 뭐 개인회생 파산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 퇴직급여 관련된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죠. 특히 이제 퇴직금도 이 중간정산도 처음에는 근로자가 원하면 해주다가 너무 나중에 써야 되는데 막 뭐 미리 하니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그 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5년간 보존한다라는 거고 다 시험에 출제됐었던 이야기예요. 요거는 이제 잘 나온다 말씀드렸죠. 출제하고 하기가 이제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3년 보존 문서인데 우선 3년 보존과 2년 보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서류가 이 서류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죠. 왜 오래 보존하라고 하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데 뭐가 그럼 중요한 거냐? 4개가 있어요. 4개. 뭐가 중요한 거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해 보이고 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 보존하게끔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 점검하고 뭐 정기적으로 시설 검사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좀 더 해줘야 되죠. 이렇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2년이 아니고 3년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어요. 먹는 물이 아니고 버리는 물. 어느 분은 그래요. 이 버리는 물이 중요하냐, 먹는 물이 중요하냐. 먹는 물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건 이제 먹는 물은 잘못되면 본인 하나의 문제지만 버리는 물은 이걸 정화해서 다시 또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라든지 근로관계 중요 서류. 요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도 일반 사용자보다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서류예요.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육아휴직 관련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죠. 이렇게 약한 부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린이,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 남녀 고용, 근로자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서류, 어떠한 기구의 점검, 검사 이러한 기록들은 다 2년인데 여기 남녀, 어린이, 근로자 이렇게 좀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3년 보존하죠. 다만 요 하수도법에 따른 이제 방류수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물이 아니에요. 버리는 물이지만 소중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년간 보존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8페이지에 그 내용은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2년 보존 문서는 일반적인 기계기구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소방, 승강기, 급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재해보상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재해 보상에 관한 중요 서류. 우선 재해 보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재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의 업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사업주는 임금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이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질병이 왔다. 또 장애가 왔다. 혹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라고 하고 그 재해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재해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 보상이고 이걸 또 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관련된 보험에 또 가입하죠. 이게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로서 이걸 커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고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어쨌든 법률은 다르지만 그 보상 관련된 서류는 어쨌든 기간이 없어요. 얼마까지 보존해라. 왜 그러냐면 이제 재해보상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 좀 소송하고 길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서 예전에 이제 3년간 보존해라 그랬는데 3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문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타겟해서 집중할 때가 있고 그냥 훅 흘러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면 이제 반 정도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에 보시면 인사관리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론이에요. 인사관리.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인데 뭐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쭉 풀어가는데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까지 이제 아주 일련의 과정이죠. 이 1년의 과정 동안에 이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우선 이제 모집할 때부터 선발해서 직무에 배치하고 또 중간에 교육 훈련도 하고 또 승진도 시키고 또 정년에 오면 또 정년 퇴직도 하게 되고 뭐 중간에 해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인사관리가 잘 된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각각의 이론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집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공고를 내는데 공개로 할 거냐? 또 뭐 지인을 통해서 할 거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배치하는 문제, 교육 훈련을 바깥에서 할 거냐, 안에서 할 거냐? 그래서 on the job training 할 거냐, off the job training 할 거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근무 성적 평가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78페이지. 이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가볍게 체크 정도 합니다. 예, 인사관리, 인간적인 만족감, 뭐 효율성 뭐 이렇게 되어 있고 79페이지 채용할 때 모집 선발하는 방법. 뭐 시험도 보고 뭐 이런 면접도 보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신분 보장.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딱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중요하니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해고 등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관리인들의 어떤 직무 또 근무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상벌 뭐 징계 이임금, 뭐 교육훈련, 뭐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임금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해고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아주 근로와 관련된 기준이 되는 법령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인사관리적인 측면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 법령상의 내용들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럼 월급 많이 주면 일하지요. 라고 했던 그 임금이 실제 출제 빈도수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임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임금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노무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 노무관리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법률인 근로기준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중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 세 가지 임금, 제일 중요한 임금, 또 해고나 또 휴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중요도 있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근로기준법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슨 법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꼭 신경 쓰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 2조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1조의 목적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이 되는 법률을 뭐 정하여서 근로자의 복리를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추적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2조는 이 법률을 해석하기 위한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이 용어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똑같은 용어라고 해도 그 법률에서 해석하는 게 다르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관리주체라는 표현이요. 주택법에도 나오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모든 법령에서 관리주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법령을 읽으실 때는 그 용어를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용어는 우리 시험에 있어서 주관식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번에 뭐 아주 가깝게 바로 나왔던 18회 시험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용어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뭐 사무관리뿐만 아니고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법령을 해석하실 땐 용어를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국어적 사고나 국어적 상식선에서 그냥 읽고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항상 어떤 법률을 해석하실 땐 반드시 용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이제 법률을 공부를 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적용이에요. 적용. 요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몇 조에 있을지 3조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해석을 해도 적용되지도 않는 곳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마치 그런 거죠. 직원들한테 저 산이다 공격해라 그래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보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산이에요. 이 산이 아닌갑다. 그럼 이제 한두 번이지. 그럼 이제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요것도 이제 매우 중요해요. 이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건지 뿐만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체크 정도 하면 되는데 용어는 이제 많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보통 우리 주택법에서도 처음에 용어가 나오잖아요. 뭐 입주자 사용자 이것도 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해석을 실수 안 하고 잘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용어적인 측면도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위한 용어가 이제 몇 개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게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 필요하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는 뭘 제공해요? 근로.
사용자는 임금을 이렇게 줍니다. 임금을 주죠. 이렇게 하고 뭐를 해요? 계약을 체결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네. 근로계약이라 그럽니다. 이걸 근로계약. 그래서 근로자, 사용자, 근로계약 이런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이 근로자의 개념도 쉽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근로자라 그래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돼요. 이거를 근로자라 그래요.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법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를 사용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은 근로자이기도 하고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 중에, 물론 이제 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먼저 보면 이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돼요.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지는 않고 이 모든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렇게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용어, 근로자, 사용자. 그래서 이 85페이지죠. 그 용어의 정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자, 사용자. 근로란, 또 근로계약이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임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임금이란. 또 6번의 평균임금, 7번의 소정근로시간, 또 단시간 근로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소정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 개념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임금.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 근로자. 임금은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이제 근로자, 사용자, 근로계약, 임금, 요 근로, 요쪽은 이제 정의가 됐고, 요 임금도 사실은 여기 보신 것처럼 임금, 해고, 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좀 간단하게 여기서 평균임금이 뭐고 통상임금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10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받은 걸 전부를 가지고 뭐 어떻게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평균을 내는데 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요것만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얼마를 받았느냐 그것만 적용을 하는 것이 평균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리 잘 나가도 다 소용없습니다. 요 3개월, 직전 3개월 동안에 얼마 받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3개월 동안에 받은 총임금 있잖아요. 요 총임금을 요 기간에 총일수로 나눈 거예요. 이게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사유가 뭐냐면 퇴직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요 퇴직을 했는데 요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판에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 일을 잘 못하면 임금이 줄어들겠죠. 일수는 그대로고. 그럼 평균임금 자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 기간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뭐 잘 나가가지고 임금을 많이 받았어요. 일수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막판 그 사람의 시세, 그 사람의 막판 컨디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 이걸 평균임금이라 그래요. 평균임금.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통상임금은 뭐냐면 그냥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 동안은 불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있는데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요 평균임금은 어느 때 쓰고 통상임금은 어느 때 쓰는지 요것까지 보시면 평균임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급여,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을 가지고 하고요. 또 휴업할 때 휴업급여. 요럴 때 평균 임금 가지고 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해고할 때 해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더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가산근로라고 그러거든요. 가산근로는 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 뭐 또, 뭐 연장근로, 뭐 이런 형태가 있죠. 야간근로,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수당 지급은 다 통상임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용어 중에 이제 마지막 이 소정근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사실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상식선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험에서 언급을 했죠. 자, 요 이야기를 지금 할 텐데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 요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 있고 소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요거는 주 40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시간 이내. 소정 근로시간은 뭐냐면 요 범위 내에서 소정입니다. 소정을 한자로 쓰면 소정이에요. 일정 장소에서 정한 거죠. 장소에서 정한 거예요. 장소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정 근로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 근로계약 체결할 때 여기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할 때 근로계약할 때 정한 거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 무슨 얘기냐? 상대적이다. 절대적으로 얼마다 이게 아니고 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자, 단시간 근로자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은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동종 동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요. A, B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A는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B는 주당 30시간만을 일해요. 그러면 이 B는 A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죠. 이 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왜? 요 A에 비해서 짧은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보다 짧은 거. 이러면 단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30시간 일한다. 그러면 내가 이때는 또 20시간 일한다. 이때 단시간이 되는 거죠. 이때만 예를 들어 3시간이다. 그럼 단시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을 근로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어떤 개념이냐?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둘은 상대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얼마를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시간. 요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죠. 이거는 둘만 알고, 이거는 옆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임금도 평균 임금은 좀 가변적인 반면 통상임금은 약간 고정적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념상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5페이지에 보시면 평균임금,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뭐 단시간 근로자,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념 자체를 보실 때는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로계약은 아까 잠깐 보셨죠? 이 근로계약은 요겁니다. 이제 요 근로계약.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실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사용자하고 체결할 때 대등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등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등을 법에서 도와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있었던 일을 나중에 다 알려주면 되죠. 그죠? 계약서 쓸 때 이 어떻게 썼는지를 이 서류를 그대로 사용자 근로자를 주면 이제 만약 이 서류를 주질 않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로자가
이 서류를 안 받으면 나중에 야근하라고 야근 수당 줄 줄 아는데 안 줘요. 그러면 그때 당시 주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이러면 이제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간하면 야간 근로수당을 얼마를 통상 임금에 얼마를 주고 이런 내용들이 다 예를 들어 기록이 돼 있는 거를 내가 교부 받아 보면 그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대등하게 하게끔 근로계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교부예요. 교부. 요 서류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85페이지에 근로계약 해놓고 근로조건을 명시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근로계약의 효력,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에서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시면, 종료가 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라. 이런 표현 등이 나오고요. 그 동그라미 2번. 증명서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해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계약서류, 근로관계 계약서류 아까 보신 것처럼 3년 보존하겠죠? 그 이야기가 86페이지에 계약서류의 보존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적용,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 이제 중요한 요 세 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해고, 휴가. 임금,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